100일 동안 쑥 한 묶음과 마늘 20쪽씩을 먹은 곰이 인간이 되어서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단군 신화입니다. 한국인들이 마늘에 집착했던 역사가 무려 단군 때부터라니. 어쩐지 이 알싸한 맛에 자꾸만 끌리는 게 애착의 뿌리를 찾은 것 같아서 든든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사실은 웅녀가 먹은 거는 마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마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은근 배신감도 들면서 새삼 우리가 먹는 식재료들이 어디에서 온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련히 한반도에서 잘 자라온 걸 옛날부터 먹은 거겠지 싶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재료들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오늘은 이 원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편도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의미 있는 것들로만 몇 가지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국내산의 숨은 이야기입니다.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된 웅녀가 단군을 낳았고 그 단군이 바로 한국의 역사를 열었다는 이 단군 신화. 그런데 이 시기에 마늘은 동아시아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마늘의 원산지는 서아시아고 우리나라로 전파된 건 고조선이 탄생하고도 한참 후인 통일신라 때거든요. 웅녀가 먹은 게 진짜 마늘이 맞다면 단군은 한국인의 시초가 아닌 중앙아시아인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신화는 대체 뭘까요? 이 단군 신화를 자세히 보면요, 쑥과 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산은 마늘산이 맞긴 한데요, 당시엔 이렇게 생긴 것만 산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달래나 무릇, 명의도 산이라고 불렀죠. 중국 진나라 때 쓰인 박물지나 명나라 때 쓰인 본초 광목에는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중국에는 이미 산이 존재했는데 실크로드의 개척자인 장건이 서역에 가서 크고 새로운 산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기존에 있던 산을 소산이라 부르고 장건이 가져온 산은 대산으로 부르겠죠. 이 대산이 바로 지금의 마늘입니다. 때문에 웅녀가 먹은 건 마늘이 아니라 소산, 즉 달래나 무릇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마늘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쌈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식문화인 쌈, 이 쌈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상추와 깻잎인데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아닙니다. 상추는 지중해 연안, 깻잎은 인도 지역이 원산지죠. 우선 이 둘 중에 먼저 먹은 건 깻잎입니다. 들깨잎을 깻잎이라고 하는데요, 이 들깨잎 원산지가 인도의 고산지대입니다. 정확한 전파 경로는 불분명하지만 무역 루트를 통해서 인도의 불교가 전파됐고 들깨도 이때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종교도 무역로를 타고 확산하거든요. 이걸로 미뤄봤을 때 들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빨라도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쯤으로 추측하는 거죠. 참고로 가지나 참외도 인도가 원산지인데요, 이 세 작물이 다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을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상추는 깻잎보다는 좀 더 늦습니다. 우리가 먹는 상추는 원래 지중해 연안에서 자랐던 야채인데요, 이게 7세기 이후 페르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로 유입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이후인 통일신라 시점에 들어온 걸로 추정되고요. 확실한 건 이미 고려시대 때 상추에 쌈을 싸먹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몽골이 고려를 정복했던 때 원나라 귀족들 사이에서 고려 문화가 유행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고려식 문화인 쌈 싸먹는 문화가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원나라 사람인 양윤무가 남긴 기록을 보면요, 고려 사람들은 생채에 밥을 싸먹는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생채가 바로 상추거든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잎이 큰 채소에 쌈을 싸먹는 게 최고인데 그 중에서도 상추를 최고로 친다. 우리나라는 아주 옛날부터 상추를 추앙할 정도로 좋아했다는 거죠. 원산지인 사람들보다도 더요.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 수박도 외래종입니다. 수박의 원산지는 아프리카인데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야생 수박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수박이 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이유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야상에 가까운 수박은 달기는커녕 쓴맛을 냅니다. 이 쓴 수박을 육종에 먹을 생각을 한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래봤자 지금처럼 단맛이 나는 건 아니었고 물맛 정도만 됐었죠. 그런데 뭐 이 정도만 해도 더운 지역에선 충분히 가치가 있긴 합니다. 이후 수박은 로마로 퍼졌고 오랜 육종과 재배 끝에 단맛을 가지게 됐죠. 이 수박도 7세기쯤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슬람교의 확산이 영향을 미쳤고요. 이슬람 제국이 동서로 퍼져나가면서 상업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수박도 이때 동쪽으로 퍼지게 됩니다. 10세기쯤엔 중국에서도 본격적인 재배가 이루어졌죠. 허균이 귀양사리 중에 쓴 도문대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8도의 명물과 별미 음식을 기록해놓은 음식 품평책인데요, 여기에 수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를 배신하고 몽고의 귀하에 고려 사람을 괴롭힌 홍다구가 처음으로 개성에다 수박을 심었다. 역대급 반역자가 심었다고는 하지만 수박은 정말 귀했던 것 같습니다. 세종 때 기록에 따르면 수박 한 통 가격이 쌀 5마리였다고 하고 수박을 훔쳐먹은 내시는 죽지 않을 만큼 곤장을 맞고 귀양을 떠나야 했거든요. 성군인 세종대왕도 이 수박 서리만큼은 못 참았던 거죠. 임금도 탐했던 양반의 음식 수박은 조선 중기에 들어서부터는 보편적으로 재배를 시작했고 지금처럼 대중적인 과일이 됩니다. 딸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딸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 딸기 수출액이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한국에서 딸기를 먹어보면
먹어본 미국이나 캐나다인들은 한국 딸기가 그립다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딸기는 전통 품종이 없다는 겁니다. 딸기 자체가 우리나라 자생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딸기라고 부르고 먹는 이 품종은 18세기 유럽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품종입니다. 북아메리카 동부에서 자라는 야생 딸기와 칠레에서 자라는 야생 딸기를 교잡해서 만든 품종이죠. 그 이전까진 딸기라고 하면은 산딸기를 뜻했고요. 대량의 성공한 딸기는 미국에서 많이 키웠는데요. 이게 일본으로 전파됐다가 우리나라로 유입된 겁니다. 한국에서 첫 딸기가 나온 건 1960년대입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수원 근교에서 재배한 대학 1호라는 품종입니다. 이게 당시엔 인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딸기철이 오면 이 수원 딸기밭 일대가 바글바글 할 정도였거든요. 짧은 역사를 가졌고 전통 품종도 없지만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다양한 나라에 수출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대단하다고 할 만합니다. 지금은 품종도 다양해졌거든요. 딸기철이 되면 온갖 음료나 디저트에 딸기가 한가득씩 올라가잖아요. 이런 쇼케이스를 보면 무슨 딸기 강국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다음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인간이 재배한 과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과일입니다. 8,000년 전 유적에도 포도씨가 나올 정도죠. 원산지는 중동 지역인데요. 포도 역시 장건이 실크로드를 개척한 이후 중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 전파된 건 대략 신라 시대 때로 알려져 있고요. 주로 사찰이나 도관의 정원, 관청의 뜰에 소규모로 심는 정도였는데요. 그나마 널리 심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유독 조선시대의 농서에서부터 포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상업재배를 본격화한 것은 1906년쯤부터입니다. 뚝섬에 독도 원예 모범장이 설치되면서 대규모 재배를 시작했죠. 사과도 포도처럼 원예 모범장에서 품종 개량이 본격화됐고 그 이후에서야 본격적인 상업재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사과는 일찌감치부터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능금이란 품종으로 재래화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에게 팔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한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생각보다 역사가 짧은 작물은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의 원산지는 서남아시아인데요. 우리가 지금 먹는 양파는 구한말,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들여온 품종입니다. 이걸 농가에서 재배해 먹기 시작한 거죠. 서양에서 온 파라는 의미로 양파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구한말이 아닌 그 이전부터 먹었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 근거로는 동의보감에 양파가 언급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요. 양파가 아닌 호총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늘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작고 둥근데 껍질은 벌겋다고 쓰여져 있죠. 이걸 보고 양파라고 추정한 건데요. 사실 호총을 양파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양파를 먹어왔다면 이후에도 쭉 호총에 대한 기록이 있었을 텐데 관련 기록은 19세기 초까지 나온 국내 문헌에서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호총은 양파가 아닌 달래의 일종으로 추정되는데요. 당대의 의서들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의 특성상 국내 자생식물이 아닌 중국 의서들을 참고한 기록일 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리에 양파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만약 이 양파가 구한말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채소가 양파의 자리를 대신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과일과 채소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무역로를 따라 교환되고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작물들이 확산된 시기는 동서양의 무역로를 안정시킨 제국이 등장했던 때기도 하죠. 물론 전쟁 중엔 무역로가 막히던 때도 있었지만 전 세계의 무역상들 덕분에 이 정도는 먹고 살 수 있게 됐고요. 현대에 봐선 농업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웬만한 작물들은 작정하면 키울 수 있긴 합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뭐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로 편리해졌죠. 이 휴대폰 하나면 못 먹는 과일과 채소가 없으니까요. 무역과 기술이 우리 일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놓은 건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얼마나 맛있는 품종의 과일과 채소들이 등장할지 궁금하네요.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는 게 완전 가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을 제철 음식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